오늘은 최고의 노인정신의학 전문의가 전하는 행복한 노년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노부모가 있는 40대, 50대, 60대라면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80세의 벽은 높고 단단하지만 그 벽을 넘어서는 최고의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싫은 일은 하지 않고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와다 히데키라는 사람을 들어보셨나요?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노인정신의학 및 임상심리학 전문의로 30년 동안 노인 정신의학 분야에 종사하며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와다 히데키는 인생의 벽을 넘어 질 좋은 수명을 늘리는 정답을 공개하여 한국에서도 많은 이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는데요. 오늘은 와다 히데키가 쓴 80세의 벽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한 좋은 팁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놀라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80세를 넘게 되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4개의 벽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의사와 약과 병원의 벽을 넘어서야 하고, 두 번째는 노화의 벽을 넘어서야 하고, 세 번째는 치매, 인지장애의 벽을 넘어서야 하고, 네 번째는 80세의 벽을 넘어서야 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나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노인이 되어가지요. 그런데 노인이 질병이나 인지장애로 몸져 눕거나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평균적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남성은 9년, 여성은 12년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목숨이 닿을 때까지 하고 싶은 것을 다하며 살아가길 꿈꾸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독립적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수명을 건강수명이라고 하는데요. 건강수명은 평균적으로 남성은 72.68세, 여성이 75.38세라고 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우리도 지금의 윗세대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통계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수명은 남성이 81.64세, 여성이 87.74세입니다. 평균 수명이란 평균적으로 몇 살까지 사는가를 의미합니다. 지금도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120세 시대라는 말을 점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통계를 내보면 가장 많이 사망하는 나이는 남성이 85세이고 여성이 90세입니다. 물론 더 오래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통계들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80대는 70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건강해도 내일은 어찌 될지 모르는 나이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한 이유는 여러분을 낙담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만족스럽게 보내길 바래서입니다.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일본에는 100세가 넘은 사람이 8만 6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정정한 90대나 10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세 인생이라고 해서 당연히 모든 사람이 90세나 100세를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90세나 100세를 맞이했다고 해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거나 가족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아니면 치매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나이도 다르고 체형도 다르고 성격이나 생각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고 가족 구성도 다르며 직업이나 질병 이력도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한 길로 마지막에 괜찮은 인생이었어 고마워라며 만족하며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불행한 길로 그때 어쩌다 이렇게라며 후회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80세 이후는 70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안 되는 상황을 수없이 맞닥뜨릴 것입니다. 컨디션 난조를 겪는 일도 잦아집니다. 암과 뇌경색,
심근경색이나 폐렴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도 생기기 쉽습니다. 치매인가라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고독이나 절망에 사로잡힐지도 모릅니다.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덮쳐옵니다. 눈앞에 거대한 벽을 넘어서는 다양한 힌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화를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행복은 주관적입니다. 즉, 자신이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노화를 한탄하여 이제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며 없다를 되뇌기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노화를 받아들여 아직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며 있다를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행복할까요? 80세가 넘으면 몸속에 암이 있습니다.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지요. 와다 히데키가 오랫동안 근무했던 병원은 노인 전문 병원으로 이곳에서 해마다 100명가량의 유해를 해부하고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몸속에 심각한 질병이 있음에도 생전에는 알지 못한 채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컨대 마지막까지 자각하지 못하는 질병도 있다는 뜻입니다. 암도 그중 하나입니다. 85세 이상의 유해를 부검해보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암이 발견됩니다. 즉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암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므로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필수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이루어진 연구는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암도 있고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암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암의 진행이 느려지므로 그냥 내버려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80세가 넘으면 암 치료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만약 지금 암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또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80세가 지난 고령자는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함부로 손을 대기보다는 지켜보는 편이 낫다라고 합니다. 사실 발견하지 못했을 뿐 훨씬 이전부터 암을 지닌 채 살아왔고 앞으로 서서히 진행되겠지만 한순간에 나빠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암 치료는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이든 화학치료든 몸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체력이 크게 떨어지는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평소의 생활로는 돌아가지 못할 확률이 높으므로 신중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로 알 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80세 이후에는 참지 않고 살아가기입니다.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식사를 제한하고 좋아하는 술이나 담배를 삼가는 분위기가 있지만 여든이 넘으면 몸속에 이미 암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이것들을 참는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나 술을 먹고 마시는 편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겁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암을 무리하게 절제하여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기보다 원하는 일을 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편이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암의 진행을 늦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건강 우려 때문에 먹고 싶은 음식을 참는 사람이 많은데요. 먹는 양을 줄이고 달고 짠 음식을 피하고 기름진 음식을 삼가는 것이 의무가 된 것 같습니다. 비만은 건강을 해치고 염분과 당분과 지방이 3대 해악이라는 사고가 사람들의 상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80세 이상이라면 더더욱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먹고 싶다는 욕구는 몸이 원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령자는 장기 기능의 저하로 식욕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염분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염분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데 나이가 들면 신장이 염분을 과도하게 몸 밖으로 배출하여 혈액 속에 염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장에는 나트륨을 저장해 두는 기능이 있어서 체내에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배출을 멈추고 모아두는데 문제는 노화로 인해 염분 저장 능력이 떨어지면 배출을 막지 못해서 염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짜게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유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지장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자는 인지장애는 반드시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인지장애는 왜 생길까요?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나이를 먹기 때문입니다. 다만 80세가 넘어서 발현되는 인지장애는 대체로 매우 더디게 진행됩니다. 실제로는 증상이 나타나기 20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된 것이지만 대체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인지장애는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며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하지요. 암과 마찬가지로 85세가 넘은 거의 모든 고령자 대부분이 알츠하이머형 뇌변성이 있다고 합니다. 즉 인지장애는 병이라기보다 노화 현상에 가까워서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력이 쇠약해져서 운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피부에 주름이 잡히고 흰머리가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인지장애 증상이 발현되는 나이를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60대의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1에서 2%에 불과하지만 70대 전반에는 3에서 4%에 이르고 70대 후반에는 10% 정도가 됩니다. 80대 전반에는 20%가 넘는데 이때부터 단숨에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80대 후반에는 40%이고 90세는 60%, 95세에는 80% 정도가 인지장애를 겪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주는 정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 마음껏 원하는 일을 하며 즐겁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따분한 일상은 뇌의 활동을 둔화시킵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도 뇌에 손상을 줍니다. 반대로 새로운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 뇌는 자극을 받아 활성화됩니다. 이를 통해 인지장애의 발현을 늦출 수 있습니다. 100세 인생 시대라는 말이 오히려 80세의 벽을 높이기도 합니다. 80세라고 하면 과거에는 인생의 종착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에는 100세 인생이라 하여 갑자기 20년이나 늘어나서 꼬린 지점이 멀어졌습니다. 수명이 길어진 일은 기쁘지만 좀 걱정되는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고령자들이 오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먹고 싶지만 건강에 해롭다니까 참는다. 몸을 움직이기 힘든데 건강을 위해 무리하여 운동한다. 좋아하는 담배나 술을 건강에 해롭다고 삼가한다.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이 나이에라며 참는다. 효과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오래 살려는 마음에 계속 약을 먹는다. 80세가 넘은 사람이라면 전부 차지할 필요도 무리할 필요도 없는 일들입니다. 더 정확히는 자제해서도 안 되고 무리해서도 안 되는 일들입니다. 60대 정도라면 분명 효과가 있는 방법이겠지만 80세가 되어서까지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는 소소하게 이룰지 몰라도 쌓이다 보면 마음의 부담이 되어 확실히 수명이 줄어듭니다. 100세 인생이라는 말이 도리어 80세의 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므로 80세 이후부터는 자기 즐거움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저자는 임상 현장에서 의학서나 논문의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환자 자체가 살아있는 교과서였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나름의 드라마가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인공입니다. 마음의 병을 만드는 불운이나 불행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많은 환자들을 접하면서 인간은 누구나 오직 하나뿐인 존재이며 인생에는 우열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진시황제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약 2200년 전에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고 절대적인 부와 권력을 손에 넣었던 인물입니다. 모든 것을 얻은 진시황제가 마지막으로 원했던 것은 불로불사의 육체였다고 합니다. 그는 각지에서 특효약을 가져오게 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끝내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불사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수은을 넣은 약을 먹다가 사망하게 되지요. 아주 옛날 이야기지만 뛰어난 무인조차도 늙음과 죽음 앞에서는 냉정함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늙음과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만나온 수많은 고령자들 가운데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로부터 배운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강하게 걷는 사람이 1년 후에도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걷지 않는 생활만을 계속하다 보면 전혀 걷지 못하게 됩니다. 남은 기능을 쓰지 않으면 순식간에 쇠약해지는 것이 80세가 넘은 고령자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82세에서 83세 무렵에 급격하게 쇠약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개 80세를 계기로 많은 일을 그만둔 사람들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사람도 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집안에만 머무는 사람들 중에도 움직이지 못하게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포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노쇠한다는 것은 질병이 아니라 서서히 몸이 약해져서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천수를 다한 죽음이라 할 수 있는데요. 노쇠로 인한 사망은 대체로 가정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85세가 넘은 고령자는 몸 안에 여러 개의 병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80세가 넘으면 암이 크고 작고의 차이일 뿐 거의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뚜렷한 증상은 없더라도 어딘가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상태로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는 대개 일상적인 검사를 하거나 약을 처방합니다. 현대인은 이것이 당연한 의료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병원은 약도 안 준다고 불만의 소리를 듣게 되지요. 하지만 저자는 이것이 정말로 옳은 의료일까 묻습니다.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보자고 말씀하시면 무조건 더 센 약 좀 처방해 달라고 조르십니다. 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약이 좋으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약을 안 주면 환자들이 보통 불평불만을 쏟아내니까 의사분들도 또 어쩔 수 없이 처방하고 거기에 맞는 약 처방이나 치료를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치료의 방향은 두 가지 정도로 정리됩니다. 병원 검사를 통해 병을 찾아내어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수명을 늘릴지 아니면 자택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여생을 보낼지 말이죠. 의사가 아니라 환자 본인이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70대 초반에 췌장암으로 치료를 받으셨었는데요. 그 옆에서 과정을 지켜보는 가족들도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할머니께서도 힘들다고 그만하자고 말씀하셔도 가족들이 생명 연장을 위해서 치료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할머니 말씀대로 집으로 모셨었는데요. 병원에서 있을 때와 집에 와서의 표정이 너무 달랐습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편안해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평안히 임종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떻게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막상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당황스럽고 치료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 때문에 선뜻 결정을 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연세가 많으시다면 평소에 부모님과 깊은 대화도 많이 나누시면서 마음을 정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명 연장을 하려고 중환자실에서 얼굴도 자주 못 본 채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내 집에서 편히 쉬시면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체온도 서로 느끼면서 그렇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현대 의료계에서 3대 악으로 불리는 높은 혈압과 높은 혈당, 높은 콜레스테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질병은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뇌졸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하는 질병인데요. 요즘에는 약이 잘 나와서 약만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약을 먹고 약효를 내는 동안에 수치를 떨어뜨릴 순 있지만 그로 인해 몸은 나른해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역효과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다양한 병에 노출되기도 쉽습니다. 어떤 약이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혈압과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낮추어도 암의 위험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줄어들기는커녕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암의 위험성은 오히려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은 면역세포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쉽게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조사 데이터도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게 되면 이를 원료로 하는 남성 호르몬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 남성 호르몬은 심신의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한 성분으로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기운이나 의욕이 사라지고 근력이 저하되고 감정이 불안정해집니다. 남성 호르몬이라고 해서 성적인 측면에만 주목받지만 이것은 사람이 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치료하기 위해서 또 많은 부작용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혈압이나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 동맥 경화에는 효과적이지만 신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암의 발병 위험성은 높아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약을 먹고 기운 없는 80대가 될 것인지, 약을 먹지 않고 질 좋은 삶을 유지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런 것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복용이나 주사가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삶의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합니다. 나이 80이 넘어서 이런 치료를 할지 말지는 환자 본인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는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0대를 기점으로 참 많은 것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와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일들이니 잘 기억해 두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책에 좋은 내용이 많아서 2부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되실 만한 내용만 엄선했으니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신가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건강을 챙기는 것도, 큰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결국 행복을 위해서가 아닐까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 중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인간관계였다고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간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더라도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은 혼자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재수없는 사람은 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자신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재수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에게만 재수없는 사람이 아닌 모두에게 재수없는 사람의 7가지 특징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재수없는 사람이란 반사회적 행동을 하며 타인의 기분을 망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동시에 재수없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눈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나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은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재수의 사전적 의미는 재물이나 좋은 일이 생길 운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재물이라든가 재물은 아니더라도 좋은 일이 생길 그런 사람을 만나야 좋은 운이 따라올 것입니다. 10,000가지 복을 부르는 인간관계의 법칙,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상대하지 마세요.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공감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극단으로 치우쳐서 정치 얘기만 나오면 흥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욕부터 나오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바보 취급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이런 사람은 만나서 하는 얘기가 전부 정치 얘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말을 꺼내면 어느샌가 다시 정치 얘기로 돌아와서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실제로 화목하자고 모인 가족 모임에서 정치 얘기를 꺼냈다가 치고받고 싸우고 다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나와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것만으로도 가족의 연을 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평생토록 친구였던 사이도 한순간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도 정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고집스럽고 생각의 유연함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흑과 백으로 나눠서 사람을 판단하고 하루 종일 정치 얘기만 하시는 분들은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도 있을 수 있고 저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좌도 있을 수 있고 우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그렇게 서로 수용하고 너는 입장이 그렇구나. 나는 이런 입장이다 하면 됩니다. 정치 가지고 너무 세세하게 이게 옳다 그르다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기분 좋게 담소나 나누자고 만난 자리에서 쓸데없는 토론이 벌어지면 감정만 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싸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득바득 너 같은 놈은 상대 안 해.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게 되면 정말 곤란합니다. 자기 말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들으려 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 상황에서도 내가 최고고 내 방식대로 타인을 통제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곁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에 관심이 없고 당신의 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분도 가족 간의 명절 때 정치 얘기를 나누다가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첨예하게 대립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냥 거의 남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사이가 벌어져서 회복 기미도 없다고 하는데요. 옆에서 가족들이 아무리 그만하라고 말려도 그 이상한 자존심 때문에 결국 사이가 틀어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참 많을 것입니다. 스스로 정치 성향이 극단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 소신을 입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도 모두의 평화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궁합이 안 맞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궁합은 사주를 따져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본다기보다 나와 합이 안 맞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 말로 케미가 안 맞다 그러지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만나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한테 질렸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많지요. 마음 힘든 것보다 몸 힘든 게 낫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육체적인 노동보다 감정적인 노동이 더 힘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반대로 생각하면 그 별난 사람에게는 내가 별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그냥 잘 지내고 싶어도 이상하게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닌 경우입니다. 자라온 환경이나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면 억지로 그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오해를 사고 관계가 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애써 그 인연을 붙잡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이해시키려고 할 이유도 없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인간관계의 도가 트인 사람은 이 사람하고는 만나지 말아야겠다 하고 판단되는 순간이 옵니다. 나와 아닌 인연을 끊어낼 줄 아는 것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굳이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무리해서 맞춰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주위에 나와 잘 맞는 사람과 잘 지내시면 됩니다. 나와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중에 나에게 독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으니 그런 사람과는 교류하지 말고 피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내가 해준 만큼 꼭 돌려받으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고도 하는데요. 계산만 빠른 게 문제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 도움을 주려면 군말 없이 해주면 고마운데 그러면 너는 뭐 해줄래 하고 꼭 토를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은 만나도 내 정신건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는 순수하게 도와주는 게 제일입니다. 정말 피치 못할 상황에 마음이 아파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준다 생각하고 주는 게 낫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요. 내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도 축하한다고 내가 한턱 낼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너가 한턱 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양적인 것보다 질 좋은 인간관계가 더 의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친한 친구 3명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오지요. 그래서 깊은 후회가 없는 마당발은 자랑할 것도 못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을 곁에 아무리 많이 둔다고 해도 부러울 것이 하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맥이 넓고 또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만나는 게 좋은 건 아니지요. 나이가 들수록 나와 결이 맞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을 사귀는 것에 있어서도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 안 될 사람을 구분해서 사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래할 사람을 찾는 것이지 진정한 친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따지면서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은 주위에 똑같은 사람만 모여들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힘이 들 때 위로가 되고 기대기도 하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사라고 하지만 도움을 주었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내가 도움을 줬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도움을 준 사람이 그것을 꼭 붙들고 내내 기억하고 있으면 도움을 받았던 사람도 그 고마움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도움을 주고 그것을 잊고 살면 그것이 복이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도움을 주고 나서 괜한 생색을 내거나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저번에 이거 해줬잖아. 그럼 너는 뭐 없냐? 맨입으로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 바보입니다. 해주고 욕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람의 성향을 세 가지로 분류해보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기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준 것보다 더 많이 받으려는 사람을 테이커라고 하지요. 그리고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사람은 매처입니다. 많이 베푸는 사람이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사람은 준 것은 잘 기억하지만 받은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준 것은 잘 잃어버리고 받은 것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내가 준 것의 80% 정도를 주었다라고 느꼈다면 상대방은 나에게 내가 준 것의 100% 이상을 준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서 상대방에게 감사하고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100을 줘도 상대방은 100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산다면 이 세상이 조금 더 평화로워지지 않을까요? 상대에게 받기만 바라는 마음이 자신의 눈을 멀게 한다고 합니다. 반면 먼저 준다,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준다는 마음이라면 악연을 피하고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군자는 타인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잘 믿는다의 의미는 무작정 아무나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잘 해낼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전적인 신뢰를 준다는 걸 의미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 주변에 이왕이면 믿음직하고 확실한 사람을 곁에 두세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거짓과 허위 과장이 심한 이는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인들 중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과는 어차피 진실로 친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들의 특징은 말을 잘 꾸미고 나름 재미있게 상황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진실과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없습니다. 허세와 과장 그리고 거짓으로 물든 인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허풍을 떨고 허세가 심한 사람은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작은 것도 크게 부풀려서 말하는 것은 나쁜 습관입니다. 특히나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험담을 잘 늘어놓습니다. 중심이 없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험담한다는 것은 자신이 불안하고 약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일수록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저 몇몇 사람이 추측한 걸 토대로 사실인 양 떠벌리고 다니지요. 그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애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조직 내에 적을 만듭니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자칫 잘못하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에게 속기 쉽습니다. 따라서 뻥튀기 하는 이런 사람은 피하고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나의 아픈 곳을 콕콕 찌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찝찝함만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감정이 소모스럽고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가 빨린 느낌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만날 때마다 편안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민하게 되고 신경 쓰이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말로 사람의 염장을 지르고 의도적으로 그러나 싶을 정도로 기분 나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깎아내리면서 본인의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 같습니다. 농담을 해도 상대가 함께 기분이 좋아야 농담이지, 상대가 기분이 나쁘게 되면 그것은 농담이 아니라 희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스를 하고 싶다면 아무리 편한 사이라도 남을 디스하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본인을 셀프 디스하면서 얻는 재치를 발휘해야 합니다. 본인을 디스하면 농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상대의 마음을 모르는데 내가 괜찮을 것 같다고 마구잡이로 상대방을 희롱하는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과는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비밀은 나만 알고 있는 게 좋지만 내가 정말 힘들 때 터놓았던 비밀을 이야깃거리로 안주 삼아 말을 하는 사람도 멀리해야 합니다. 만나서 스트레스 받는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가 맞는 사람과 어울리면 됩니다. 행복하기 위해 사람을 만나는 것이지 불행하기 위해 만나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죠. 6번째는 부정적인 기운을 내뿜는 사람입니다. 항상 부정적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같이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잘 웃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자신만 긍정적인 사람이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내가 가진 긍정적 에너지마저 빼앗아갑니다. 그들은 어떤 아이디어의 가능성이나 잠재력에 주목하기보단 불확실성이나 부정적 측면에만 몰두합니다. 나 또한 그런 사람과 같이 패배주의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마다 뿜는 아우라가 있다고 합니다. 기라고도 하는데요.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절로 좋은 기운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별것도 아닌 걸로 의기소침해하고 기분을 망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얼굴에도 우울함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나에게 전이가 됩니다. 사람의 감정은 쉽게 전이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상하게 잘 될 일도 안 풀리고 몸과 정신이 축 처지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특히 남을 험담하고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변명하며 남 탓을 합니다. 여러 유형들 중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책임감이 없으며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기 바쁩니다. 내가 존경할 수 있고 닮고 싶은 사람과 만나세요. 배울 점이 있는 사람과 함께해야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이 모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곁에는 그런 사람이 모입니다. 흔히 우리가 표현하기를 끼리끼리라고 하죠. 내가 좋은 사람과 함께할 그릇을 키우면 그 그릇에 좋은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7번째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망치는 독설을 잘합니다. 이런 사람은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어떤 일에 기뻐하거나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나 친구가 취업을 하면 축하 대신에 야, 네가 어떻게? 네 주제에 어떻게 취업했냐? 운이 좋았나 보네? 거기 인사 담당자들이 좀 모자란가? 너 그 회사에 연줄 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비상식적입니다. 저런 상황에서 친구라면 당연히 진심 어린 축하를 해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얻어먹기는 잘하면서 본인이 사는 것은 하지 않는 사람도 염치가 없고 고마움을 모르기 때문에 비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밥이라고 하는 게 그냥 밥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나는 이 친구를 만나서 밥을 10번도 더 샀는데 이 친구는 한두 번 살똥말똥합니다. 이런 사람은 밥을 사고 안 사고를 다 떠나서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걸러내야 한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밥 살 돈이 있다면 차라리 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짐승도 고마움을 아는데 인간이 고마움을 모른다면 짐승만도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자기만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과는 사귀어봤자 괜히 속만 부글부글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느 강의장에서 강사가 청중에게 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주변에는 꼴도 보기 싫고 재수 없는 사람이 한두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강사는 당연히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전제의 말투로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분이 계시면 손 들어 보세요. 그런데 그때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 손을 들었습니다. 주위 반응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의아해했고 강사도 눈이 동그랗게 되며 물었습니다.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없으세요? 그러자 그 어르신이 대답했습니다. 전에는 많았었는데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다 죽어서 지금은 없어 하더랍니다. 죽어야만 끝나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짧은 유머지만 누구나 안고 살아가는 대인관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오늘 말씀드린 7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을 주변에서 흔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살면서 재수 없는 사람이 성공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한때 잘 나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파멸하고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부처님, 공자님 뿐만 아니라 여타 종교들에서도 이 진리를 가르치고 설파합니다. 인간관계에서 통용되는 첫 번째 원칙은 상호주의의 원칙입니다. 주는 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재수 없는 사람이 단기적으로는 성공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주는 대로 받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의미한 상처를 주는 사람은 그 업보를 배로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은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가 아닙니다. 겸손은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태도이지요. 또한 겸손하면 무의미한 공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잘난 체를 하고 거짓말을 하여 남을 속이면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성공했다고 잘난 체할지 몰라도 반드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너무 상심해 있지 마세요. 어차피 그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상처를 극복하고 그저 기쁨에 찬 일상을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수 없는 사람에 대한 건 전부 있고 기쁨을 주는 존재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수일 것입니다. 당신은 강가에 차분히 앉아 그저 당신의 인생을 망치려 했던 자가 떠내려오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에 대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살고 계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노인의 삶은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사회 활동을 중지하는 은둔형이고, 둘째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는 분노형, 셋째는 모두 내 탓이라고 하는 자학형, 넷째는 젊었을 때보다 더 열정을 쏟으면서 살아가는 무장형, 다섯째는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현자형이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느 유형이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어떤 유형의 노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5번째 유형이 인생의 경과를 정직하게 바라보며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이상적인 노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즐겁고 재미있게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진짜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재미있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재미있게 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순간이 쌓여서 진짜 재미있는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의 깨우침을 얻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이나 오지 않을 일은 걱정하지 말고 지금을 마음껏 누리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쁘고 귀찮고 어색하다는 핑계로 현재를 즐기지 못합니다. 나이 드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두렵다고 할지라도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원하지 않으면 절대 구할 수 없는 것이 노년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노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좋을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노후의 근심과 걱정을 한 번에 없애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름다운 노년, 마음 편하게 잘 살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말 2가지. 살면서 가장 중요한 말 2가지는 여기와 지금입니다. 한쪽 눈으로도 아침이면 해를 볼 수 있고 밤이 되면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잠이 들면 다음 날 아침에 햇살을 느낄 수 있고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남의 아픔을 아파해 줄 수 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고 지팡이를 짚고 가끔 집 밖에 나가 산책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의 소중한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즐거움입니다. 노년이 되면 위를 바라보기보다는 아래를 바라봐야 한다고 합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에 시선을 두고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뇌 속에서 행복을 만드는 물질은 엔돌핀입니다. 엔돌핀은 과거의 행복한 추억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즐거워야 엔돌핀이 형성되는 것이지요. 어제 죽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했던 그 시간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오늘입니다. 우리는 그 소중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이 즐겁고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세요. 나이 든 사람들은 지나고 나니 다들 그때가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괴로움을 겪어봐야 행복한 줄 알고 추억 속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후회하곤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오늘과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 와닿게 됩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90살이 넘은 할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곁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아내가 곁에 없으니 젓가락 한 짝이 없어진 것 같다고 말이죠. 우리는 내 곁에 소중한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습니다. 행복의 답은 바로 지금 내 가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끔찍하게 후회하는 5가지. 누구나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합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호스피스 병원에서 1000명의 환자를 돌보았던 어느 간호사가 환자에게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많은 사람이 비슷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삽니다. 주변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켜 그들을 웃게 만들려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내 마음이 행복한지는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더 자주 물어야 합니다. 아침에 점심시간을 고대하고 점심시간이 끝나면 퇴근을 고대하고 퇴근 후에는 주말을 고대하고 주말에는 여름 휴가를 고대하고 여름 휴가 때는 은퇴를 고대하며 삽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살면서 고대만 했을 뿐 아무런 기쁨도 누리지 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지나간 시간 속에서 눈물과 회한 속에 잠기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도 후회했습니다. 일하느라 바빠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회적 성공을 거뒀으니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속은 공허했습니다. 여유로운 휴식이나 여행 등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을 하면서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살면서 좋고 싫고 기쁘고 슬픈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억누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다칠까봐 걱정돼서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건 감정을 숨기는 건 불행의 시작입니다. 내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뭐든지 참는 것이 미덕은 아닌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자신을 더 표현하면서 살지 못하면 분명 후회하게 됩니다. 고마워, 사랑해, 감사해라는 말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마세요. 그때그때 표현하고 더 많이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친구들과 뜸해진 걸 후회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오면 친구를 그리워합니다. 아름다운 시절을 함께했거나
아픔을 나눴던 친구의 이름과 얼굴이 기억 속에 뚜렷합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현재 내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친구들에게 소홀하지 마세요. 그들과 나눌 수 있어서 오는 기쁨이 노년에 더 없을 기쁨이 됩니다. 5번째는 행복을 선택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을 때가 돼서야 행복이 선택의 문제라는 걸 깨닫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할 사람을 만나고 행복한 일을 하고 행복한 태도를 골라서 선택해야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을 더 소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익숙한 것들에 대해 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과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노인이 되면 마주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지나갔던 세월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이고, 하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간보다 앞으로의 살 날이 짧으니 거기에서 오는 불안감입니다.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여쭤보면, 첫째는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남들을 의식하면서 살아왔던 지난 인생에 대한 아쉬움이 많다고 하십니다. 둘째로는 맺힌 한을 좀 풀면서 살고 싶다고 하는데요. 우리 스스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인을 한의 민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구 결과에서도 나와 있는 것인데요. 작은 일에도 상처를 많이 받고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표정 하나에도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슴 속에 풀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맺힌 것들을 풀면서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때그때 맺히는 것 없이 풀면서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누고 살고 싶다고 하십니다. 나눈다라고 하면 봉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봉사라고 하면 먼저 금전적인 것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럴 돈이 없다, 여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돈이 봉사의 전부는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기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살려서 남을 도울 수도 있는 것이지요. 봉사는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것입니다. 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노년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나이가 들면 내가 왜 그토록 욕심내고 살았나 하는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동안의 내 삶이 부질없었다고 느껴지기 때문이겠지요. 내 마음을 조금 더 특별한 무언가로 채울 수 있다면 이런 공허함을 털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움켜쥐고 살지 않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비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후회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을 피하기 위해 버려야 하는 것.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이 마냥 순탄하지 않습니다. 왜 순탄하지 않느냐면 하루하루가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반복하여 자꾸 쌓으면 나의 습관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습관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간섭이 너무 많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들여다보면 부모가 먼저 경험했으니까 부모 경험에 비추어서 살면 자식이 성공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간과하는 한 가지는 내가 살아온 세월은 과거이고 내 자녀가 살아갈 세월은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걸 가지고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너무 간섭한다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지만 자녀는 AI 시대에 살고 있으니 내 판단 기준에 맞추어서 자녀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는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집이 세지고 말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런 내 모습을 조금 경계하고 이러쿵 저러쿵 잔소리를 줄이는 것이 노년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노후에 손자 손녀 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은데요. 자녀와 양육 방식이 달라서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부모가 바라는 대로 맞춰주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일정한 어떤 습관을 터득할 때까지는 부모의 슬하에서 교육이 필요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식들이 선택해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품 안의 자식이겠지만 이제는 자식은 자식대로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녀에게 지나친 간섭은 모자람보다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리고 자녀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도 타인에게 지나친 간섭을 하는 것을 습관들이면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돈에 대해 후회되는 것.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는 절약하며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비가 미덕이라고도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저축하기 위해서 돈만 열심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축하는 데 재미가 있어서 모으기만 모으고 쓸 줄은 모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노후에는 저축도 필요하지만 소비와의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균형 잡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후가 불행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들어온 것을 움켜쥐고만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나이 들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올 때 정말 후회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에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취미 생활을 만들어도 좋고 평소에 엄두가 안 나서 하지 못했던 것들도 하면서 나를 위해 살아보세요. 스스로에게 관대해야 하는 의외의 이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훈수를 둘 때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엄격하라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관대했다면 이제는 나한테도 관대해야 됩니다. 노후에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대인관계를 위해서 서로 사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에게 어떤 빈틈이 있어야 사람이 다가갑니다. 바늘로 이마를 찔러서 피도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에게는 곁에 사람이 붙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붙지 않으면 소통을 못해서 갈수록 불통이 되기 쉽습니다. 나에게 너무 엄격하면 그것이 자기 괴로움이 됩니다. 세상에 완벽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서는 자기 자신에게 조금 융통성 있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90평생 재미있게 사는 비법 한 가지. 지금 갓 태어난 사람들은 향후 100년은 살아야 됩니다. 참 긴 세월이죠. 그런데 태어나서 100년을 가까이 산 사람은 또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마음에 세월이 짧게만 느껴집니다. 이런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노년을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는 이것을 기억하세요. 지나간 과거에 대해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노인분들이 모두 다 지나간 일들을 딱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마음에 붙이고 떨어뜨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내 앞에 어떤 것이 지나가는지, 어떤 기회가 지나가는지, 어떤 행운이 지나가는지, 어떤 즐거움이 지나가는지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앞으로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걱정하며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일이 닥치면 닥치는 대로 적응을 하면 되는 일인데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을 생각하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일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눈을 딱 가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눈을 뜨면 어둠에서 벗어난 양만큼 내 앞을 지나가는 여러 가지가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내일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미리 걱정하면서 불안을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패에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힘. 성공이라는 건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성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서 기록을 많이 세워놓고도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정점에는 가지 못했지만 그것까지 근접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근접했다는 생각을 내가 자인하기 시작하면 실패라는 것은 거듭할수록 성공에 다가가는 좋은 경험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과정에서 오는 모든 것이 내 삶의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오면서 목표했던 정점에는 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까지는 성공한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간다면 그것이 현명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노년의 몸이 보내는 우울증 신호,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법.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몸과 달라서 거짓말을 잘합니다. 반면에 몸은 정직합니다. 마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는 마음이 아파도 아프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해야 자기가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걸어왔던 나의 인생이 고단하고 팍팍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습관이 든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늘 하던 일도 조금 미루게 되고, 아침에 벌떡 일어나던 사람도 벌떡 못 일어나고, 세수를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오늘 세수도 안 하고 나가고, 마음이 버티다 못하면 이런 전조 증상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내가 우울증이 오는구나 느끼면 되는데 그걸 다른 것에 핑계 삼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 조금 무리를 해서 그래, 날씨가 안 좋아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서 남 탓, 신체 탓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요새 뭐 안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봐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버틸 때까지 버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러한 사소한 전조 증상이 찾아온다면 회피하지 말고 직면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걸 피하기만 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증상을 방치해서 심각해지면 결국 자신이 손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사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합니다. 항상 성찰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우울증을 극복하는 법 딱 한 가지. 우울할 요소가 많으면 그것에 매몰돼서 깔려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거에 저항해서 지푸라기라도 짚고 헤어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울한 분들 중에 누워있는 사람은 앉아보세요. 앉아있는 사람은 서보세요. 서 있는 분은 걸어보세요. 걷는 사람은 뛰어보세요. 이 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당신이 처해 있는 우울한 감정에서 한 단계 앞을 노력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훨씬 극복하기가 쉬워집니다. 우리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만족인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비교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행복해진다고도 하지요. 우리가 불평,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비교에서 생기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행복의 기준인 것입니다. 성공과 성장의 다른 점은 뭐냐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정점입니다.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하면 고린 지점이 정점이 됩니다. 그러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점이 없습니다. 마라톤의 정점을 지나서도 더 뛸 수가 있고 마라톤의 정점에 도달하지 못해도 내가 뛸 만큼만 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장에 마음을 두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정점에 마음을 두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물의 마지막 한 점일 뿐입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생을 마칠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쭉쭉 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생을 사는 동안 성장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어느 부자 노인이 남긴 유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돈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들으시며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나의 편지를 읽게 될 지인들에게 오늘도 그대들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챙겨 드세요. 여기까지 와보니 알겠습니다. 비싼 돈으로 구입한 핸드폰 70%의 성능은 사용하지도 않았고 내 값비싼 차도 70%의 성능은 필요도 없는 것이었고 호화로운 우리 집도 70%의 면적은 비어있는 공간이나 마찬가지였으며 옷과 일용품들 70% 또한 지극히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어.
살아보니 인생은 경기장과 같더군요. 전반전은 학력과 지위, 권력과 돈을 가지기 위해 애써 살아왔고, 그런 것들이 높고 많으면 이기는 것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후반전은 다릅디다. 전반전의 승리를 위해 청춘을 바쳤던 하나밖에 없는 몸, 혈압과 혈당, 당뇨와 요산을 낮추기에 후반전은 급급했습니다. 전반전은 나보다 높은 코치의 명령을 따라야 했고, 후반전은 나의 명주를 잡고 있는 의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전반전에서 높이 쌓았던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후반전에서 누릴 수가 없다는 걸 말이죠. 하물며 경기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거늘 나도 쉬어가며 갔어야 했던 것을 전반전에서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았던 날들. 이제는 씁쓸한 추억으로 남았소.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지인들에게 딱히 아픈 곳이 없어도 잠자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음료수만 좋아하지 말고, 물 많이 마시고, 괴로운 일 있어도 훌을 털어버리세요.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보시구려. 돈과 권력이 있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지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하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을 알고,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운동하시라. 50만 원짜리 옷가치는 가격표가 증명해주고, 1억 원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해주고, 20억짜리 집은 집 문서가 증명해주는데, 사람 가치는 뭐가 증명해주는지 알고 있으신가? 바로 건강한 몸이랍니다. 건강에 들인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마오.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그대가 쥐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이라네. 세상에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오. 하지만 당신 몸을 대신해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답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요.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지요. 많은 재물의 욕심은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버렸다네. 내가 한때 자랑으로 알고 쌓았던 많은 것들, 돈과 권력과 지위, 이제는 그저 짐에 불과할 뿐. 그러니 전반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너무 애타게 살지들 마시고,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만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하시라.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의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병원 특실에 이렇게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오. 아무리 시설이 좋은 특실이면 뭐해. 허름한 농촌 경로당보다 못하단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 편지를 지인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따뜻한 기쁨을 느낀답니다. 바쁘게 세상 살아가는 그대들,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이제 힘없는 나는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 뿐이라오. 누구보다 먼저 웃고 많이 웃는 행복한 나날들로 가득 채우시길.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 남자이건 여자이건 평소에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가 말년에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50대 남편은 마누라가 곰국을 끓이는 냄새에 이번엔 며칠이나 집을 비우고 나가려고 하는 거지 하며 두려워하고, 60대 남편은 마누라가 주소도 안 가르쳐주고 이사 가면 어쩌나 걱정하고, 70대 남편은 마누라가 황혼이혼 하자고 할까봐 전전긍긍하고, 80대 남편은 마누라가 목공소 가면 혹시 내 관자러 갔나 하고 걱정한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물밀듯이 밀려드는 것은 외로움과 고독뿐인데, 부부와의 관계에서 애정이 더 깊어지고 나날이 행복만 더해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변함없이 사랑을 나누며 사는 부부는 주변의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는 애정이 아니라 연민이나 정으로 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40대 부부는 헤어질 수 없어서 서로가 마지못해 살고, 50대 부부는 흰머리 잔주름이 늘어나니
서로가 가여워서 살고 60대 부부는 등글거줄 사람이 없어서 서로가 필요해서 살며 70대 부부는 살아준 세월이 고마워서 서로가 고마워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목에 와 계신가요? 우스갯소리의 말들이 얼마나 와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의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애정보다는 측은지심과 정으로 살아간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했던 그동안의 사랑은 어떤 걸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측은지심과 정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지긋이 들어도 세월이 흐를수록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부부를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평생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닐 테지요. 나이 들어 외롭고 아플 때 결국 내가 기댈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나의 배우자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은퇴부부의 100세 인생, 남편이 귀찮다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70대 은퇴자들은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4시간 10분을 배우자와 함께 보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은퇴 여성의 절반가량은 남편과 함께하는 4시간 10분도 줄이고 싶다, 혼자 있고 싶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100세 인생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관계에서 왜 아내에게 남편들은 천덕꾸러기가 되는 걸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남성분들은 3가지 반응을 보이십니다. 첫 번째로 내 아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다는 분이 있고, 두 번째로 네 그럴 줄 알았다 하며 수긍하는 분, 세 번째로는 적어도 내 아내는 아닐 것이다라고 이렇게 부정하며 안심하는 분으로 나눠집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는 나이든 아내들이 반란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이러니하게도 남성은 현재에 만족한다는 사람이 과반수 이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일단은 서로의 부부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퇴를 하면 남편은 이제 어디 갈 데도 없어지고 해서 점점 집에만 있게 되는데요. 삼식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의 밥을 삼시세끼 꼬박 챙겨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청만 하고 함께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뭐 조금 해주면서 생색내는 경우가 많으니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한다고 하네요. 그러고 은퇴 후에 남편은 하루 종일 유튜브나 TV만 본다고 합니다. 평소에 대화도 없어서 부부가 아니라 그냥 밥 차려주는 사람 같다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꿈꾸었던 함께하는 노후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죠. 사실 남성들이 생각하는 노후의 꿈도 그건 아니었겠지만 여성들은 적어도 남편이 은퇴하고 나면 함께 나들이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함께 할 거라고 기대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물론 그동안 밖에서 남편들이 엄청나게 힘들고 고난의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며 살았는데 정작 아이들은 엄마만 평생 고생한 줄 안다고 섭섭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빠가 밖에서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돼서 직접 겪어봐야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행을 떠나세요. 그리고 함께 운동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공유하세요라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밥만 먹지 말고 외식도 하고 직접 요리해서 드셔보시기도 하라고 말이죠. 그러면 알겠다고 말은 하시면서도 피곤하고 귀찮다는 핑계로 변화를 주시는 분이 잘 없습니다. 변화하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먹으면 못할 것도 없지요. 평생 제대로 여가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으니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색해서 못하겠다고 두 손 두 발 다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밖에 모르고 살던 남편들이 은퇴하고 나면 별로 만날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까 집에 있으면서도 결국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셋입니다. 하나는 TV이고 또 하나는 아내, 그 다음이 아내가 키우는 강아지라고 합니다.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남성들의 무력감도 커지지만 아내들 입장에서는 내 옆에 있는 남편이 회사 상사 같다고 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긴 세월 동안 열심히 일을 해왔고 이제는 내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한데
와이프는 나를 딱히 반겨주는 것 같지도 않고 돈을 안 벌어다 준다고 이렇게 대하나 싶어서 섭섭한 마음만 자꾸 커진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내분은 나도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이제 와서 나보고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요청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만 내세우면서 이 갈등이 지속되면 황혼이혼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 아내가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며 배려한 남편들은 노후가 따뜻하고 행복한 반면 가부장적 유교 문화에 따르며 아내를 식모, 유모로 대했던 남편들은 노후에 서러움을 받는다는 누군가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호응합니다. 늙어서 아침에 눈 떴다고 아내한테 맞는 분을 봤다고도 하는데요. 사회복지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혼자서 고독사 하시는 분들 중에 할아버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도 합니다. 쌀을 갖다 드리면 할머니들은 이것저것 밥도 잘 해드시는데 할아버지들은 손도 못 대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죠. 그런데 두 백발의 노인 부부가 함께 다정하게 서로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장면을 보면 마음이 어떠신가요? 눈물 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들처럼 서로 오래오래 사랑하며 살 수는 없는 걸까요? 나이 먹어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노년의 부부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은퇴 이후의 삶을 잘 살려면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 생활을 찾아보고 밖에서 꾸준하게 할 일을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짬을 내서 여가 시간에 TV만 보시지 말고 아내분과 외출도 해보세요. 그동안 못 나눴던 대화도 나누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웃 부부와 함께 어울려 보세요. 그리고 은퇴라고 하는 게 남성들에게 힘든 일이지만 여성들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은퇴할 나이면 아내도 집안일에서 은퇴할 나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가 같은 입장인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더라도 하루 한 끼는 남편이 직접 차리시고 청소기도 돌리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수십 명의 친구보다 좋고 편안한 게 배우자입니다. 옆에 있을 땐 소중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할 때 가장 특별한 순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옆에 있는 반려자가 최고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부부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3분만 봐도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아니면 이혼을 할지를 95% 이상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둘은 비슷한 시대에 살았고 또 공통점도 참 많습니다. 둘 다 아주 나이가 어린 연하의 부인을 만났거든요. 톨스토이는 16살 연하의 아내, 도스토예프스키는 26살 연하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둘 다 굉장히 열렬하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또 그 아내들이 내조를 잘해줬다고 유명한 부부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작가가 서로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결혼관을 작품에다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리나라는 그 유명한 작품 속에서 행복한 결혼은 다 비슷한 모습이다. 그러나 불행한 결혼은 저마다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썼고 도스토예프스키는 결혼은 정말 연마하듯이 꾸준히 노력을 하고 행복을 쌓아가야 된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둘의 결혼관이 이렇게 달랐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톨스토이와 소피아와의 결혼은 말년에 너무나 불행하고 아주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반면에 도스토예프스키의 결혼 생활은 아주 행복했고 죽은 후에도 그 사랑이 계속되었다고 회자가 될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현대과학은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결혼관을 갖는 것이 좋다고 말했을까요? 그 검증을 해준 학자가 있습니다. 관계의 아인슈타인이라고도 불리는 존 가트맨 박사입니다. 그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거의 50년 가까이 3,600쌍의 부부를 실제로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 내용에 비추어 실험을 해보면 부부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3분만 봐도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이혼을 할지를 95% 이상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이 과학자는 도스토예프스키의 판정승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호감도와 친밀감이 높다고 합니다. 이걸 뭉뚱그려서 우호감이라고 하는데요. 서로에 대한 호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이런 우호감을 어떻게 쌓았을까요? 도스토예프스키의 부인이었던 안나가 쓴 회고록을 보면 처음에는 일로 만났다고 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 작품을 속기해주는 속기사 역할을 했는데요. 안나가 남긴 그 기록을 보면 남편의 눈빛깔은 어떻고 눈 크기가 어떻고 머리 색깔은 이렇고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이 소상히 표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가트맨 박사는 사랑의 지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것에 대한 꿈이 있고 어떤 걸 두려워하는지 그런 마음의 지도가 있는데 행복한 부부들은 그런 걸 잘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부부들, 결국은 파국이나 이혼으로 끝나는 부부들을 보면 서로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아주 잘못 알거나 엉뚱하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호감은 관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호감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대화 방식인데요.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 다가가는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조율이 잘 되는 그런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부부들은 다가가는 대화가 아니라 원수와의 대화 혹은 멀어지는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즉, 상대의 대화와는 상관없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의 말에 즉각 반박하거나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법을 보더라도 이 사람들의 관계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호감 혹은 친밀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 방식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부부들은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살다 보면 서로가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차이가 있을 때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그 갈등이 벌어졌을 때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게 대한다고 합니다. 행복한 부부들이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데 비해서 불행한 부부들은 관계에 폭탄 장치를 단 것처럼 전쟁에 나간 장수처럼 함부로 막 싸운다고 합니다. 특히 그 대화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4가지 방식을 쓰게 되면 이 결혼은 파국으로 이혼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첫째는 비난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 왜 맨날 이러는 거야? 라고 하는 비난입니다. 둘째는 방어입니다. 왜 나만 보고 그래? 너도 그렇잖아. 이렇게 자기를 방어 혹은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경멸입니다. 네 주제 파악이나 해라. 이런 식으로 상대를 얕잡아 보거나 비웃거나 조롱하고 하인 취급하거나 어린애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로 담쌓기입니다. 4가지 중에 제일 안 좋다고 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예 대화도 안 하고 서로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마주보지도 않거나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아니면 전화하는 도중에 전화를 끊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담쌓기입니다.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 아무리 처음에는 열렬히 사랑을 하고 서로 좋아했다 하더라도 결국 좋지 않게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끝날 때까지 엄청나게 고통스러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파국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갈등을 관리하는 방식이 참 중요합니다. 3번째 차이는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의 꿈을 알고 그 꿈을 서로 굉장히 지지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부부들은 서로의 꿈을 모르거나 아니면 그것을 막거나 혹은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스토예프스키의 배우자 안나는 그 당시에 남편이 빚도 많았고 건강도 정말 나빴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악조건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남편이 죽은 후에도 엄청나게 애를 썼다고 합니다. 함께 살면서도 같은 꿈을 공유하고 그 꿈을 향해서 서로를 응원하며 도와줬지요. 그런데 말년의 톨스토이의 경우에는 점점 더 종교에 귀의하면서 자기 재산도 다 노예들한테 주고 싶어하고 시골 생활을 원했다고 합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내였던 소피아와의 사이에서 키워야 할 아이들이 13명이었다고 합니다. 얘네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톨스토이가 그러니 갈등이 참 많았겠지요. 그래서 서로의 뜻을 반대하고 갈등을 심하게 겪다가 결국 톨스토이는 아내와 싸우고 집을 떠나서 돌아다니다가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년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의 꿈을 서로 공유하고 또 존중하고 지지해 준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노후에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3가지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어쩌다 한번 크게 이벤트를 해서 호감을 사고 존중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자주 표현하면서 살아보세요. 사랑이나 관심, 호감 같은 것을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일어난 사람이 아직 자는 사람한테 손이나 발을 20초만 주물러 줘 보세요. 20분도 아니고 20초입니다. 굿모닝 잘 잤어요. 이 정도의 표현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약속이 있거나 일이 있어서 나갈 때 포옹을 해주세요. 앉자마자 바로 벗어나지 마시고 서로의 심장과 체온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일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도 한번 안아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저녁 먹고 나서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땐 아침에 늦게 일어났던 사람이 10초이자 더 붙여서 30초 동안 어깨나 손이나 발을 주물러 주는 것입니다. 닭살 돋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사소한 습관이 쌓이면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자연스럽게 마음도 표현해 보세요. 인간은 서로의 피부가 닿는 것만으로도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자주 표현하게 되면 긍정성이 누적이 되고 쌓이기 때문에 갈등 상황이 벌어졌을 때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정말 죽기 살기로 비난하고 방어하고 경멸하고 담쌓기 하면서 살지 마세요. 앞으로 남은 소중한 시간을 후회로 쌓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눈앞에 닥친 갈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예의 있게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꿈을 공유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서로 믿고 지지해주면 온갖 풍파를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행복한 노부부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받는 데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괴로워집니다. 남에게 사랑받으려고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항상 괴로움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사랑을 주었는데 사랑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배신감에 사랑이 미움의 씨앗이 되지요. 더 사랑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더 기대해서 외로운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먼저,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렇게 사랑 가득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은퇴 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배우자 문제와 나이 들어서 황혼 이혼 없이 행복하게 사는 법에 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첫 번째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자. 우호감과 친밀감을 키우면서 사랑의 지도를 그리자. 두 번째로 갈등 상황이 되거나 의견이 다를 때라도 함부로 싸우고 막말하지 말자. 세 번째로 서로의 꿈을 알고 그것을 같이 지지해주고 공유하자입니다. 노후의 배우자와 이렇게 나이 들어간다면 오래도록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실 겁니다. 이상으로 시니어에 대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노후에 재정이 바닥난 부모들은 결국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안 주면 맞아 죽고, 밥만 주면 쫄려서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고 말이죠. 큰 아들은 큰 도둑이고 작은 아들은 작은 도둑, 딸은 예쁜 도둑이라고 하는데요. 손자 손녀는 좀 도둑이고 마지막으로 사위와 며느리는 망보는 사람이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씁쓸한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그저 아무렇지 않게 외면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참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제 자식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은퇴 후에 자녀들의 노예가 되어서 벌벌 떠는 부모가 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고 마주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들의 관계를 떠올려 보시고 돈과 관련해서 은퇴하는 부모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지 충분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도 있듯이 핏줄이라는 인연이 돈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자, 손녀 보고 싶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런저런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던 자식들이 갑자기 깜빡이도 켜지 않고 부모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불쌍한 늙은 부모가 자식에게 쏘가서 넘어갔구나 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자식이 집을 사러 오면 부모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가 집을 사러 오면 노인이든 중년이든 부부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이 살 집을 볼 때 부모가 오는 것은 부모님이 좋아서 모시고 오는 경우보다 부모님 돈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함께 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도 젊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하려면 부모의 도움 없이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대출 없이 부모 찬스로 내 집 마련을 하는 자식들은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고마웠다가도 살다 보면 조금씩 그 고마움이 반감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돈이 있으니까 당연하게 자식들에게 집을 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정말 많습니다. 집 한 칸 마련해 주지 못했을 때 부모 노릇도 못했다고 부모가 스스로 자책을 하면 자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속임수가 있지만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것이 자식에게 속는 것입니다. 가진 돈을 자식에게 전부 털어서 사업자금 대주고 거지가 되었던 사람을 보고 혀를 껄껄 차던 친구들도 자식들의 달콤한 말과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는 신음소리에 결국에는 넘어갑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슴 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신중하셔야 합니다. 부모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얘들아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너희들이나 잘 살면 된다라고요. 마찬가지로 자식이 부모에게 우리 걱정하지 말고 우리 키우느라고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행복하게 사세요라고 한다면 정말 보람될 것입니다. 원시 불교의 경전 아함경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에 부처님께서 탁발하시려고 성 안으로 들어가셨다가 늙고 쇠약한 어떤 노인이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물었답니다. 어찌하여 늙고 쇠약한 몸인데도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요. 그랬더니 구걸하고 있던 노인이 하는 말이 아들을 키워서 며느리를 맞아들이고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더니 늙은이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쫓아내는 바람에 이제 의지할 곳도 없는 처지라서 이렇게 걸식하고 있습니다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부처님은 그 노인에게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교리가 기록된 개송을 일러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 개송을 나누라고 하였습니다. 어차피 의지할 곳도 없는 구걸 노인은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개송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낳았다고 기뻐했고 그 아들을 위해 애써 재산을 모았으며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들인 후에 재산을 물려주었는데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네. 마을에 어떤 불량한 자식이 늙은 아비를 등지고 버렸으니 얼굴은 사람이지만 그 마음은 나찰 악귀라네. 늙은 말은 쓸 데가 없다고 하여 보리 껍질 먹이까지 빼앗아 버리듯이 젊은 자식이 늙어 힘없는 아비를 쫓아내니 늙은 아비는 거리를 떠돌면서 구걸하네. 내가 늙어 지팡이에 의지하게 되고 보니 자식이란 지팡이보다도 못한 것. 자식이 귀하다고 사랑만 할 것 아니라오. 지팡이는 소나 개를 막아주고 험한 곳에선 나를 지탱해주며 가시덤불도 헤쳐가게 해주니 이 말없는 지팡이가 못된 자식보다 훨씬 낫다오. 이 이야기를 들으니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된 빨대는 늘 면죄부를 얻습니다. 사람들은 핏줄이라고 말하면서 핏줄에서 감동받도록 교육되어 왔습니다. 핏줄조차 이미 단맛의 빨대들로 맺어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사랑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랑이 빨대로 둔갑했지만
핏줄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인 줄로만 아는 것입니다. 스물이 한참 넘은 40세의 자식조차 핏줄이므로 늙어가는 아비에게 빨대를 꽂아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다뤄지는 문제들 중 하나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돌아보게 만드는 일입니다. 자식의 노예가 되어 벌벌 떨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부모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자식이 자립할 기회를 빼앗은 대가를 부모가 치른 이 비극들은 자립을 원치 않았던 부모에게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도움만 받으려는 자식, 집 안 나가는 자식을 잘못 키운 벌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돈은 핏줄의 배신을 부르는 특별한 도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돈에 집착하는 마음을 모르지 않지만 핏줄까지 끊어버리는 비정함이 녹아있을 거라고 믿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생각을 오답이라고 말합니다. 철부지 같은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이죠. 얼마 전 언론에서 다뤄진 기사에서 폐륜 범죄, 돈은 피보다 진했다라는 내용이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평생 땀 흘려서 일하면서 5남매를 키우고 은퇴했던 김 씨는 자녀들이 장성한 후에도 현금은 물론이고 집과 자동차를 사주면서까지 자식들을 위해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집을 갔던 딸이 하는 말이 집을 사주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겠다는 약속을 하더랍니다. 그 말을 믿었던 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재산을 정리해서 빠르게 넘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딸과 함께 산 지 불과 2달 만에 갖은 구박을 당하면서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집을 사주면 죽는 그날까지 딸이 돌봐줄 거라고 믿었던 김 씨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월세 20만 원의 영세민 아파트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돈이 없는 탓일까요? 자식들에게 도통 연락조차 오지 않는답니다. 이런 모습은 김 씨가 원했던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자식들 고생하지 말라고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아낌없이 주었는데 어떻게 자식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원통하고 분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는 겁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자식들이 괘씸해서 자식을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한 김 씨는 딸에게 준 돈의 일부를 돌려받았지만 마음속에 대못이 박힌 상처는 아물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읊조리듯 이런 말을 하더군요. 결국엔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나는 내 자식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줄 몰랐습니다.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가버린 세월을 되돌릴 순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였던 그 결과는 언제나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되고 맙니다.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핏줄도 믿을 수 없다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 건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자신의 핏줄을 물려받은 자식들에게 배반당하는 슬픔이 무엇인지 헤아릴 순 없지만 그 어떤 아픔이 이보다 아플 수 있을까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경제적인 면에서 자녀와의 관계 설정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하는데 실상은 반대로 끝나는 일이 적지 않으니까요. 요즘 아이들 중에는 친구와 싸우면 우리 집 돈 많아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친구를 때리고 미안하다는 말은 못할지언정 돈이 많다고 말하는 아이들의 그 삐뚤어진 인성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마음이 아프지만 버젓이 저질러지고 있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폭행을 저지른 아이도 문제지만 그렇게 말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던 부모와 사회의 탓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이러한 현실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김 씨의 딸이 했던 말이 귓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집을 사주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겠다.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집을 사주지 않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지 않겠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돌봄이 필요한 부모를 상대로 흥정하는 딸은 아함경에서 말하는 나찰악귀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톱으로 나무를 베고 있는 나무꾼이 지나가는 행인과 이야기를 나눈 우화가 있습니다. 길을 가고 있던 행인이 열심히 나무를 베고 있는 나무꾼에게 말하길.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 얼마 동안이나 나무를 베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나무꾼이 말하기를 벌써 5시간이나 베고 있는 걸요라는 답변을 하죠. 그렇게 말하는 나무꾼이 안타까웠는지 행인은 재차 말을 건넸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 톱날을 갈면 어떻습니까? 그럼 일이 훨씬 빨라질 것 같은데요. 행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나무꾼이 답합니다. 나에겐 톱날을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톱질하느라 너무 바쁘거든요. 바쁘다는 이유로 톱날을 갈지 않은 나무꾼은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코앞에 닥친 일만 하는 무지한 사람 아닐까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일 것 같습니다. 조금만 고민하면 알 수 있는 해결책을 바쁘다는 이유로 묵살하는 나무꾼이 알맞은 사고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처럼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돈과 관련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을 향한 지원을 무조건 끊는 것이 무조건 옳은 생각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돈 앞에서 핏줄도 무너지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녀를 위한 경제적 지원은 거리를 두고 신중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독립하고 홀로 설 수 있는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이 자녀를 더 훌륭하게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례가 모든 부모와 자녀에게 적용되는 일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흘려버릴 이야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은 언제든지 귀하고 사랑스럽지만 모든 것을 들어주면 서로에게 불행합니다. 되고 안 되는 것은 분명하게 말하고 돈이 없으면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자식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주어야만 좋은 부모가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모도 자식도 서로 영원히 책임져 줄 수는 없는 인생입니다. 부모의 노후 40년을 책임질 수 있는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 목구멍이 포도청인 자녀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은퇴자 스스로 노후 40년을 책임질 수 있는 노후 전략이 필요합니다. 50대를 지나는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허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 꼭 선택해야 하는 최후의 결정이 있습니다. 80세 정도가 되면 많은 사람이 마지막 준비로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조언한다면 남은 돈이 있다면 끝까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비참한 노후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기부하는 것도 좋고 남을 돕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노후에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민폐 끼치지 않을 정도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하셔야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자녀에게 섣부르게 돈을 물려주는 일은 권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모은 돈은 자기가 다 쓴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요즘에 칠순거지, 팔순거지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생을 자식만 바라보고 살다가 나이 들어서까지 손자 손녀 키워주면서 자식에게 무료 봉사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습니다. 날 위해서는 제대로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 몸도 마음도 축나고 재산까지 자식에게 다 퍼준 뒤에 칠순거지, 팔순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노년에 내 존엄한 삶을 유지해 주는 것은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식이 성인이 됐으면 자기 일하면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지혜로운 부모의 미덕이 아닐까 합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